일본 완전 굴욕이다. 밀라노 올림픽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메달 후보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컨디션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딱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한국이죠. 한국의 전략을 깨달은 외신들은 충격의 연일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군 한국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4시에 상황실로 불려갔습니다. 밀라노 외곽에 있는 정보부 별관이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저는 대외안보국 소속 분석관이었습니다. 평소엔 테러 동향이나 외교 리스크를 다뤘어요. 하지만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업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 위신이 걸린 행사였거든요. 모든 부서가 올림픽에 투입됐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2월의 밀라노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절전 모드라고 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 전력을 몰아줘야 한다면서요. 정보부 건물까지 불을 줄이는 상황이 좀 웃겼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수선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2배는 많았습니다. 모니터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개막식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책상 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상관인 카를로가 저를 불렀어요. 손짓으로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야간 보고서였습니다. 개막식 이후 사흘 동안 들어온 것들이었죠. 카를로가 말했어요. 이것 좀 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정전 보고였습니다. 코르티나 스키장 조명이 나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경기 중은 아니었지만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단이 슬로프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1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추위 속에서 대기했다고 했어요. 항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절도 신고였습니다. 선수촌 숙소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한나라 선수단 숙소에서 여권과 전자기기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공사 중에 배선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용의자는 못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CCTV가 안 된다고요. 올림픽 선수촌에서요. 세 번째 장은 시위 관련이었습니다. 밀라노 중심가에서 환경단체가 모였다고 했어요. 올림픽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프스 환경 파괴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규모는 200명 정도였지만 외신 기자들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CNN이 취재했다고 했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 멈췄어요. 감염 보고였습니다. 선수촌 내 위장 질환자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증상이 여러 명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구토와 설사 증상이었습니다. 격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카를로를 봤어요. 이게 다 오늘 밤에 들어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를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막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정전 절도, 시위 감염이요. 하나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대형 행사엔 늘 문제가 생기니까요. 완벽한 올림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동시에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른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인프라 문제, 치안 문제, 여론 문제, 보건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진 거였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패턴이요. 카를로가 말했어요. 위에서 분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영 미숙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통제 실패인지 판단하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답은 이미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준비 부족이었어요. 밀라노 올림픽은 처음부터 삐걱거렸거든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년이나 늦게 유치가 확정됐어요. 공사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까지 경기장 마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수촌 일부는 개막 당일에야 겨우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적이라고 포장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땜질이었다는 걸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였어요. 서류 뭉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확인하려고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들, 민원들, 항의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이상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보고들과 형식이 달랐어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글씨였습니다. 누군가 펜으로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독자 급식 체계 가동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급식 체계라고요. 정보부 야간 보고서에 급식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다른 보고들은 전부 문제 상황이었어요. 정전이 났다, 물건이 도난당했다, 시위가 벌어졌다,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달랐어요. 그냥 어떤 나라가 밥을 따로 해먹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왜 보고 사항이 되는 거죠? 카를로한테 물었어요. 이건 누가 쓴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를로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수촌 담당 현장 요원인 것 같다고 했어요. 마르코일 거라고 했습니다.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걸 메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독자 급식 체계 가동 확인이요. 왜 현장 요원이 이걸 적었을까요? 뭘 봤길래 보고서에 끼워 넣은 걸까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급한 게 많았습니다. 정전 문제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감염 상황도 추적해야 했습니다. 절도 사건 경위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치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마르코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쪽에서 조명이 켜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경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선수들은 뛰고 관중은 환호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보고서에 적힌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손글씨 문장이 자꾸 머리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뭘 준비한 걸까요? 왜 혼자 따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먼저 터졌어요.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짧게 적혀있던 그 건이요. 저는 그날 오후에 선수촌으로 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요. 카를로가 가보라고 했어요. 서류만 봐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수촌은 밀라노 북쪽에 있었어요. 새로 지은 단지였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일반 아파트로 분양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경비가 삼엄했어요. 입구에 경찰차가 3대나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어요. 아침에 들어온 보고 때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수촌 내부는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공사가 덜 끝난 구역이 눈에 띄었어요.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 비닐이 깔린 곳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현장 담당인 마르코를 찾았습니다. 어제 보고서에 손글씨를 쓴 그 요원이었어요. 나중에 한국 급식건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비동 앞에 있었어요. 경찰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선수단이라고 했어요. 숙소에서 물건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목록을 읽어줬어요. 여권 4개, 노트북 2대, 현금, 그리고 훈련 장비라고 했습니다. 장비가 뭔데요? 제가 되물었어요. 봅슬레이 헬멧이랑 특수 장갑이라고 했습니다. 맞춤 제작이라서 대체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었어요. 선수들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이동이 안 됐어요. 장비가 없으면 경기를 못 뛰는 거였습니다.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마르코가 비동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가 좁았어요.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 같았어요. 문 하나에 선수 2명씩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숙소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경찰 2명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뒤집혀 있었어요. 누가 뒤졌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저를 봤어요. 누구냐는 눈빛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설명했어요. 정보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범인 추정은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아침 보고서에 CCTV가 작동 안 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꺼냈어요. CCTV가 안 됐다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멈칫했어요. 그건 일부 구간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마르코가 저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2층 CCTV 전체가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사업체가 배선을 잘못 연결했다고 했어요. 어제서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걸 알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 정보가 샜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복도를 다시 봤습니다. 다른 문들이 보였어요. 다른 나라 선수단들도 2층에 있었습니다. 다들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표정들이 불안해 보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선수단 관계자였습니다. 40대쯤 됐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그가 경찰한테 소리쳤습니다.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가 말했어요. 우리 선수들 경기가 사흘 뒤에요. 여권 없으면 코르티나로 못 갑니다. 장비 없으면 경기를 못 뜁니다. 경찰이 진정하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스라엘 관계자가 더 흥분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신고했는데 아침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더군요. 이게 최선입니까? 경찰이 대답했어요. 신고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 바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밀라노니까요. 큰 도시에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시 특성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도시 특성이라고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절도가 났는데 도시 특성이라고 넘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관계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가 경찰을 노려봤습니다. 도시 특성이라고요? 그가 되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 없습니다. 선수촌이 이렇게 허술한 건 처음 봐요. 경찰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가 돌아섰어요.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올림픽 망했다고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수단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제가 물었어요. 마르코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요. 그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다른 팀들도 짐을 확인하고 있어요. 귀중품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밤에 문 잠그고 자도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복도를 다시 봤습니다.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서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전부 어두웠어요. 손짓 발짓을 하며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사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도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포가 번지고 있었어요. 선수촌 전체로요. 한 팀이 당하면 다른 팀들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경기에 집중을 못해요. 컨디션이 무너지는 거죠. 올림픽에서 컨디션은 전부였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서 이 며칠을 위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선수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깃발이 보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축제 같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수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마르코한테 물었어요. 아, 그리고 어제 보고서에 쓴 거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급식 체계 어쩌고요. 그건 뭐였어요? 마르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순찰 돌다가 봤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선수촌 식당을 쓰거든요. 마르코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따로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주방 같은 거요. 냄비도 크고 연기도 나고요. 무슨 공사를 하나 싶었어요. 한국 얘기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마르코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스 아레나에서 또 문제가 터졌다고 했어요. 경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렸어요.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는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이랑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올림픽 핵심 경기장 중 하나였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경기장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요원한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통로를 지나 관중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경기장 안이 이상했거든요. 절반이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꺼져 있었어요. 링크 위쪽 조명 중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없었어요. 링크가 비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거였어요. 관중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휴대폰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다들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점수도 안 나오고 시간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까만 화면이었어요. 경기장 전체가 반쪽짜리 상태였습니다. 운영본부를 찾아갔어요. 경기장 지하에 있었습니다. 복도가 좁았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무전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본부장을 찾았어요. 젠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젖어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누군가한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짜증 섞인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보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상황 파악하러 왔다고 했어요. 젠나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 파악이요? 그가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엉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젠나로가 설명했습니다. 쇼트트랙 준결승 경기 중이었다고 했어요. 3000m 계주였다고 했습니다. 한창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명이 나갔다고 했어요. 절반이 동시에 꺼졌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멈췄다고 했어요. 얼음 위에서요. 심판이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젠나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기 쪽 문제 같다고 했습니다. 기술팀이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젠나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 특유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안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했거든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소음이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에어컨 소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갔어요. 경기장 뒤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굴착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소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안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가까이 가서 인부 한 명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말했어요.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주차장 확장 공사라고 했어요. 올림픽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경기 중인데 옆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부는 자기도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시킨 거라고 했어요. 일정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왔어요.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으로 갔어요.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조명 복구가 안 됐더군요.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고함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보였어요. 언제 시작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기술적 문제로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곧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는 말 안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40분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멈춘 지 40분이 넘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40분이나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경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음이라고 했어요. 경기 시작할 때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다고 했어요. 선수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그 공사 소리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왔어요. 돌아보니 양복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50대였어요. 배지를 보니 IOC 관계자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요. 그도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가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꺼진 전광판 불만에 찬 관중들을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당신도 관계자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보부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 방해 수준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명이 나가면 선수들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쇼트트랙은 특히 조명이 중요해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림자가 지면 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판단이 느려져요.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소음도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 공사 소리 들리죠? 경기 중에 저게 들리면 집중이 깨져요. 피겨스케이팅은 음악에 맞춰 연기하는데 소음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다른 경기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르티나 스키장 조명도 불안정하고 봅슬레이 트랙도 마감이 덜 됐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가 제 눈을 봤습니다.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이번 올림픽 준비가 너무 부실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요. 개최권을 뺏을 수도 없었고요. 그냥 믿고 맡겼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버텨야죠. 올림픽이 끝나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경기는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때 안내방송이 다시 나왔어요. 조명이 복구됐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10분 후 재개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1시간 가까이 중단됐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선수들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몸이 식었을 겁니다. 긴장이 풀렸을 거예요. 컨디션이 무너졌을 겁니다. 경기장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공사 소음은 여전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선수촌도 무너지고 경기장도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올림픽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반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진짜 위기가 터졌거든요. 정전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상황실로 출근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돼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카를로가 손짓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했어요.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달린 국제 뉴스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란드 아이스하키 대표팀 집단 감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앵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핀란드 남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구토와 설사였어요. 심한 탈수 증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니까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숙소에 있던 선수들이 줄줄이 쓰러졌다고 했어요. 저는 숫자를 세면서 들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13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3명이라고요. 아이스하키 팀 로스터가 보통 25명 정도거든요. 절반 이상이 감염된 거였습니다. 카를로가 말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더 있냐고 물었어요. 카를로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뉴스였어요. 스위스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확진자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스위스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를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들어온 정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팀에서 3명이 증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아직 확진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핀란드에서 시작해서 스위스로 번진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접촉으로도 옮고 공기로도 옮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해요. 특히 밀폐된 환경에서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선수촌이 딱 그런 환경이었어요. 카를로가 말했어요. 보건당국이 비상이라고 했습니다. 선수촌 전체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감염 경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어디서 옮은 건데요? 카를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력한 곳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딘데요? 제가 물었어요. 카를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식당이라고요. 그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며칠 전 보고서에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선수단 독자 급식 체계 가동 확인이요. 그때는 왜 저게 보고서에 있나 싶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선수촌으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차를 타고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르코를 찾았습니다. 그가 식당 앞에 있었어요. 경찰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이 사실상 폐쇄됐다고 했어요. 저는 식당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요. 마르코가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용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점검할 때까지 못 쓴다고 했어요. 감염 경로가 여기로 추정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력하다고 했어요. 핀란드 팀이랑 스위스 팀이 같은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메뉴도 비슷했다고 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수들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정들이 불안해 보였어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선수가 지나가다가 다른 선수와 부딪혔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움찔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떨어졌습니다. 마치 상대가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요.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요. 마르코가 말했어요. 문제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선수들이 밥을 안 먹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어요. 당연했습니다. 식당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는데 누가 거기서 밥을 먹겠어요. 같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된 거였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어요. 아침에 대체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임시로요.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다들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요. 그리고 서로를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핀란드 선수단 숙소 쪽으로요. 가는 길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독제를 뿌리고 있었어요. 냄새가 진했습니다. 코를 찔렀어요. 핀란드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어요.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격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의료진이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체 용기 같았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안이 잠깐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선수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명확했거든요. 선수촌이 감염 지역이 된 거였어요.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아니라 숙소에서요. 상대 선수가 아니라 바이러스한테 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핀란드에서 스위스로 번졌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어디든 가능했어요. 같은 식당을 썼으니까요. 같은 공기를 마셨으니까요. 같은 복도를 걸었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카를로한테 전화했어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수촌 전체가 위험해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카를로가 대답했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난리라고 했어요. IOC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책이 있긴 한 건가요? 제가 말했어요. 카를로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선수촌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정전은 고치면 됐어요. 도둑은 잡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달랐어요. 눈에 안 보였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공격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황에서도 올림픽은 계속된다는 거였어요. 올림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도 경기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선수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 문제가 가장 컸어요. 메인 식당은 여전히 폐쇄 상태였습니다. 보건당국 점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임시 식당이 운영됐어요. 선수촌 동쪽 건물 1층이었습니다. 원래는 회의실로 쓰려던 공간이었어요. 급하게 테이블을 들여놓고 식당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직접 가봤어요.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메인 식당이 닫히니까 여기로 몰린 거였어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20분쯤 기다렸어요.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가 좁았어요. 테이블 사이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지나다녔어요. 환기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탁했어요. 음식 냄새랑 사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식대로 갔습니다.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트레이를 들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어요. 달걀 프라이가 있었습니다. 집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무게가 너무 가벼웠어요. 자세히 보니까 달걀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표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한참 된 것 같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까 미지근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옆에 머핀이 있었어요. 집어봤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반으로 갈라보니까 속이 덜 익어 있었습니다. 반죽 상태 그대로였어요. 끈적끈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른 음식들도 비슷했습니다. 파스타는 불어터져 있었어요. 샐러드 채소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빵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수프는 표면에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전부 시간이 지난 음식들이었어요. 간 만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빈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한참 돌아다녔어요. 겨우 구석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살폈어요. 선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표정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선수가 앉아 있었어요. 유니폼을 보니까 독일 선수였습니다. 그가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포크로 음식을 찔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어요. 한참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접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요. 가까이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었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트레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음식은 거의 안 먹은 채로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떤 선수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포크로 들어올리면서요. 카메라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밀라노 올림픽 음식이라고 쳤어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방금 본 것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굳은 달걀 덜 익은 머핀 불어터진 파스타요. 캡션들을 읽었어요. 이게 올림픽 음식이라고요? 한 선수가 썼더군요. 이 상태로 경기를 뛰라고요? 다른 선수가 적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겠다고 쓴 사람도 있었어요. 차라리 굶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접시를 봤습니다. 굳어버린 달걀 프라이요. 한 입 먹어봤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질겼어요. 식감도 이상했습니다. 고무를 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음식은 먹기 싫었습니다.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그들한테 음식은 전부였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몸이 자산이었어요. 컨디션이 곧 성적이었습니다. 먹는 게 훈련만큼 중요했어요. 영양 섭취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요. 차갑고 덜 익고 시간 지난 음식을요. 컨디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끼가 이랬으니까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올림픽 내내였습니다. 배가 안 고파도 문제였어요. 영양 부족이 쌓이는 거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문제였어요. 이런 걸 억지로 먹어야 하니까요. 속이 안 좋으면 경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도 손해였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서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그도 상황 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국 선수단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음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개선이 되긴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다고 했어요. 메인 식당이 닫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임시 식당은 설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조리 인력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미리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간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요.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되는 거였어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밖에서 사 먹는 사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으로 간다고 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편의점 음식으로 경기를 뛴다고요. 영양 균형이 안 맞았어요. 소화도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위생도 보장 안 됐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선수촌 음식은 엉망이고 밖에서 사 먹으면 불안하고요. 굶자니 기력이 없고 먹자니 속이 안 좋고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컨디션이 무너지면 뭐가 되는 걸까요? 메달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선수들은 이 순간을 위해 4년을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준비가 밥 한 끼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경기장에서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지는 거였어요. 상대 선수한테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달걀 프라이한테 지는 거였어요. 이게 올림픽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선수촌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음식처럼요. 그 차가움에서 벗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야 알게 됐어요. 코르티나로 출장을 갔거든요. 스키와 봅슬레이 경기가 열리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해발 2000m 고지대였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얇고 차가웠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고산지대 특유의 느낌이었죠. 출장 목적은 현장 점검이었어요. 산악 경기장 보안 상태를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밀라노 상황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코르티나는 어떤지 직접 봐야 했어요. 오전에 경기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밀라노보다는 나았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관리가 수월한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 뭐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마침 동행한 현지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 근처에 한국 선수단 숙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스키 대표팀이 묵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수촌이 아니라 따로 숙소를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개막 직후 보고서에 있던 그 문장이요. 한국 선수단 독자 급식 체계 가동 확인이요. 마르코가 뭔가 설치하고 있었다고 했던 말도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으로요. 담당자한테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그가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갔어요. 15분쯤 달렸습니다. 작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호텔 같았습니다. 산장 스타일이었어요.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선수단 숙소가 맞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산 공기가 상쾌했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어요. 밀라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냄새였어요.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국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어요. 코르티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냄새가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냄새를 따라갔어요. 건물 옆쪽이었습니다. 별채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창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주방이었어요. 임시로 만든 주방이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솥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불 위에서 끓고 있었어요. 김이 펄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얀 수증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리사들이었어요. 대여섯 명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썰고 있었어요. 고기 같았습니다. 도마 위에 붉은 고기가 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솥 안을 들여다봤어요.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뼈가 보였어요. 소뼈 같았습니다. 하얗게 우러난 국물이었어요. 진하고 걸쭉해 보였습니다. 옆 솥에는 다른 게 끓고 있었어요. 이건 갈색 국물이었습니다. 고기 조각이 둥둥 떠 있었어요. 향이 강했습니다. 마늘 냄새도 났고
뭔가 매콤한 냄새도 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조리사한테 물었어요. 조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곰탕이라고 했어요. 솥뼈를 오래 끓여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옆에 건 도가니탕이라고 했어요. 도가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무릎 연골이라고 했어요. 소 무릎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듣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냄새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요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큰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불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고기를 볶고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조리사가 능숙하게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육볶음이라고 했어요. 돼지고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더 둘러봤어요. 재료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야채, 고기, 양념 뭐든 있었어요. 냉장고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대형이었어요. 산속 임시 주방치고는 설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왔어요. 돌아보니 카메라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방송국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AI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탈리아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당신도 여기 취재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보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점검 중이라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PD라고 소개했어요. 줄리아노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했어요. 선수촌 음식 문제가 이슈가 돼서 이곳저곳 취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따로 급식을 운영한다고 해서 왔다고 했어요. 줄리아노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고 있었어요. 솥단지 김이 오르는 장면, 조리사들 움직임을요.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줄리아노가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 선수단도 몇 군데 취재했다고 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도 가봤고 다른 숙소도 방문했다고 했어요. 다들 음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버티는 팀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줄리아노가 솥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국물이 저렇게 끓고 있어요.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낸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밀라노 임시 식당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긴 지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줄리아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설비를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산속인데 냉장고가 저렇게 많아요. 조리사가 대여섯 명이에요. 재료도 넘쳐나요. 이건 그냥 밥 해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라 작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작전이라고요. 줄리아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대에서 보급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즉흥이 아니에요. 저는 주방을 다시 봤습니다. 조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래 함께 일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작전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이건 그냥 밥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이 머리에서 안 떠났습니다. 김이 오르는 솥단지요. 걸쭉한 국물이요. 지글거리는 고기요. 따뜻했어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본 것과 정반대였어요. 줄리아노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 산소까지 이런 걸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차가운 음식 때문에 컨디션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은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해발 2000m 고지에서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뭐였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코르티나에서 본 그 주방이요. 산속에 저런 시설을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했어요. 돈도 들었을 거고 인력도 필요했을 겁니다. 한국은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한국 올림픽 관련 자료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외교 채널로 입수한 문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 공식 보도 자료였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내부 문서라고 분류된 파일이었어요. 올림픽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처음엔 평범한 행정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예산 편성 일정표 담당자 명단 같은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급식 지원 항목이 있었거든요. 별도 섹션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거기 이상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코드명 웜체인이라고요. 영어로 CHAIN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슬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급식에 무슨 코드명이 붙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보통 군사작전이나 정보작전에 코드명을 쓰거든요. 밥 해먹는 거에 코드명이라고요. 계속 읽었습니다. 목표 항목이 나왔어요. 거기 적힌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만이 아닌 컨디션 유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포만이 아니라고요.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컨디션 유지가 목적이라고요. 선수들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먹고 난 후 몸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급식은 양을 채우는 거거든요.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음식을 컨디션 관리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일부로 취급하는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력 편성이 나왔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 36명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36명이라고요. 밥 해주는 사람이 36명이라고요.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조리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위생관리 담당자가 있었어요. 식자재 조달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물류 담당자도 있었어요. 장비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한국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보통 100명 안팎이거든요. 36명이 100명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선수 3명당 지원 인력 1명 이상인 셈이었어요. 엄청난 비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역이 나왔어요. 3개 지역 동시 가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었어요. 훈련 캠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흩어져 있어도 어디서든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거였어요. 3군데에 동시에 주방을 설치한 거였습니다. 같은 메뉴 같은 품질로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군데도 힘든데 3군데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물류가 엄청나게 복잡했을 거예요. 재료 조달도 3배, 장비도 3배, 인력 배치도 3배였을 겁니다. 예산 항목을 찾았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2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로 22억이요. 유로로 환산해봤습니다. 150만 유로 정도였어요. 밥 해먹는데 150만 유로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어요. 올림픽 메달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국가 위상선수 커리어, 스폰서, 계약 같은 걸 다 합치면요. 22억은 투자였습니다. 메달을 위한 투자요. 컨디션 하나 때문에 메달을 놓치면 그 손실이 훨씬 클 거였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술 배경이라는 항목이었어요. 거기 군 전투식량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군 전투식량이라고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설명을 읽었습니다. 한국 군대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다고 했어요.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공급하는 기술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노하우였습니다. 운송 중 온도 관리 기술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대량 조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위생 관리 프로토콜도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민간 급식으로 전환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서 쓰던 걸 올림픽 선수단에 적용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코드명이 붙었는지요? 이건 그냥 밥 해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작전이었어요. 군사 작전처럼 계획되고 실행된 거였습니다. 보급선 개념이었어요. 전쟁에서 보급선이 끊기면 군대가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밥을 못 먹으면 싸울 수 없거든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컨디션이 무너지면 경기를 못 뛰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급을 장악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밀라노 선수촌 식당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게 엉망이 되니까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때그때 대응한 거였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밀라노 식당을 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니면 믿더라도
대안을 마련해둔 거였어요. 만약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그 만약이 현실이 됐어요. 식당이 폐쇄됐습니다. 음식이 엉망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자기들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요. 계획대로요. 웜체인 작전대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다고요. 이건 급식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음식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메달을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36명을 보냈습니다. 22억을 썼어요. 세 지역에 동시에 주방을 깔았습니다. 군대 기술까지 동원했어요. 밥 한 끼를 위해서요. 아니 컨디션 하나를 위해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하늘이 흐렸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올림픽에서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그 준비가 빛나는 날이 왔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이었어요. 한국의 설날이었습니다. 음력 새해요. 저는 그날 우연히 한국 선수단 숙소를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코르티나가 아니라 밀라노 쪽이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팀이 묵고 있는 곳이었어요. 보안 점검 명목으로 갔습니다. 사실 급식 시스템이 궁금했어요. 코르티나에서 본 것처럼 여기도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건물 앞에 서니까 또 냄새가 났습니다. 코르티나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어요. 고기 국물 냄새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굽는 냄새도 났습니다. 기름에 지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한국 관계자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체육회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선영이라고 했어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보안 점검 왔다고 했어요.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요. 뭐가 특별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영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설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새해라고 했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음력설을 쐰다는 건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올림픽 중에 그걸 챙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영 씨가 식당으로 안내해줬어요. 건물 1층이었습니다. 원래는 회의실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 배식대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 식당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축제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장식이 있었습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깃발도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문구 였어요. 읽지는 못했지만 축하 메시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경기복은 아니고 편한 옷이었습니다. 다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밝았어요. 다른 나라 선수촌에서 보던 풍경과 달랐습니다. 거기는 다들 지쳐 있었거든요.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있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배식대로 다가갔습니다.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거든요. 하얀 국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타원형이었어요. 쫄깃해 보였습니다. 위에 고명이 올려져 있었어요. 계란이랑 파 같은 거였습니다. 옆에 다른 음식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것들이 접시에 쌓여 있었어요. 갈색이었습니다. 기름에 부친 것 같았어요. 겉이 바삭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접시에는 둥근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부친 거였습니다. 녹색이 보였어요. 야채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가 설명해줬어요. 이건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이라고 했어요. 쌀로 만든 떡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했어요. 옆에 건 전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두부전이고 이건 녹두전이라고 했습니다. 고기전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올림픽 중에 이런 전통 음식을 준비하다니요. 그냥 밥 해먹는 것도 힘든데 특별식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선영 씨가 말했어요.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집에 못 갔잖아요. 올림픽 중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설을 쐰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고향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선수들 심리까지 생각한 거였어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외국 억양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어요. 외국인 2명이 식당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발이었어요. 한 명은 갈색 머리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 같았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두 외국인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종목 선수들인가 봤어요. 금발 선수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말했어요. 뭔가 파티야. 한국 선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설날이야. 그가 말했어요. 한국 새해, 우리 명절이야. 갈색머리 선수가 배식대를 봤어요. 저 음식은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한국 선수가 설명해줬어요.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설날에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전이라고 했습니다. 부친 음식이라고 했어요. 금발 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먹어봐도 돼? 그가 물었어요. 한국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고 했어요.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한국 선수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떡국 2그릇과 전 접시를요. 외국 선수들 앞에 놓아줬어요. 금발 선수가 떡국을 받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따뜻하다고 했어요. 갈색머리 선수도 먹어봤습니다. 그도 좋아했어요. 떡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쫄깃하다고 했어요. 전도 먹어봤습니다. 바삭하다고 했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금발 선수가 물었어요. 이건 특별한 날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날인 거야. 한국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설날이야.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한테 제일 큰 명절이야. 가족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야. 갈색머리 선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여긴 가족이 없잖아. 그가 말했어요. 한국 선수가 웃었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팀이 있잖아.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린 중요한 날에 더 잘 먹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요한 날에 더 잘 먹는다고요. 단순한 말 같았어요.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더 신경 쓴다는 뜻이었어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지금 편의점 음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명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먹던 그 맛을요. 따뜻한 국물과 고소한 전을요.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선수들을 그냥 운동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봤어요.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로요. 명절에 가족이 보고 싶은 사람들로요. 그래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이탈리아 산속에서요. 올림픽 한복판에서요. 멀리서 경기장 함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경쟁은 경기장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밥상 위에서요. 밥상 위의 경쟁은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어요. 선수촌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들으면서요. 그날은 밀라노 선수촌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감염 상황 점검 때문이었어요. 노로바이러스 확산이 잡히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어요. 새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메인 식당도 부분적으로 재개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선수촌 휴게 공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파가 놓인 로비 같은 곳이었어요. 선수들이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습니다. 여러 명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대화 내용이 흥미로웠거든요. 소파에 선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4~5명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보니까 여러 나라였어요.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깃발이 보였습니다. 동계 올림픽 강국들이었어요. 한 명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수 같았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것 같았습니다. 체형이 그랬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지난 올림픽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올림픽이요? 노르웨이 선수가 물었어요. 평창이요. 캐나다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2018년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평창이라고요.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8년 전이었어요. 노르웨이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갔었어. 그가 말했어요. 그때 첫 올림픽이었어. 스웨덴 선수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평창 갔었어. 그가 말했어요. 좋았지. 캐나다 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추웠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진짜 추웠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 바람도 엄청 불었고. 노르웨이 선수가 웃었습니다. 맞아, 추웠어. 그가 동의했어요. 우리 노르웨이 선수들도 추웠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다들 웃었어요. 노르웨이가 추위에 강하기로 유명하니까요. 거기서 춥다고 하면 진짜 추운 거였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밥은 좋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중했어요. 밥 얘기가 나왔거든요. 노르웨이 선수가 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말하는 거야? 그가 물었어요. 캐나다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수촌 식당. 그녀가 대답했어요. 진짜 좋았어. 다양했고 맛있었어. 항상 따뜻했어. 스웨덴 선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밤늦게 가도 따뜻한 음식이 있었어. 경기 끝나고 가면 새벽인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때도 밥을 먹을 수 있었어. 노르웨이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기억에 남아. 그가 말했어요. 추웠지만 배는 안 고팠어. 항상 뭔가 먹을 수 있었거든. 캐나다 선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있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그거 처음 먹어봤는데 좋았어. 매운 거랑 국물 나오는 거. 이름이 뭐였지? 비빔밥이랑 뭐 또 있었는데. 스웨덴 선수가 대답했어요. 불고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불고기가 좋았어. 달달하고 짭짤했어. 캐나다 선수가 맞다고 했어요. 불고기.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그거 맛있었어. 노르웨이 선수가 말했습니다. 국물 나오는 것도 있었어. 그가 말했어요. 뜨끈한 거, 매운 것도 있었고 안 매운 것도 있었어. 추운 날 먹으면 진짜 좋았어. 캐나다 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랑 비교하면 천국이었지. 그녀가 말했어요. 스웨덴 선수가 동의했어요. 진짜.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식당 상황 알잖아. 처음엔 닫혀 있었고 열려도 음식이 별로야. 차갑고 맛없고. 노르웨이 선수가 말했습니다. 나 어제 저녁 굶었어. 그가 말했어요. 식당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고. 남은 거 뒤지다가 그냥 나왔어. 캐나다 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창에선 그런 일 없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항상 음식이 있었거든. 새로 나왔고 따뜻했어. 스웨덴 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 그가 말했어요. 뭐요? 노르웨이 선수가 물었습니다. 준비 같은 거. 스웨덴 선수가 대답했어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디테일 챙기고 밥 하나도 대충 안 해. 캐나다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녀가 말했어요. 평창 때도 그랬어.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 버스도 제 시간에 왔고 숙소도 깨끗했고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해줬어. 노르웨이 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랑 다르네. 그가 말했어요. 여기는 뭐 하나 물어봐도 답이 안 와. 기다려도 안 되고. 캐나다 선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평창이 그리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추웠지만 밤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곳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따뜻한 밥이요. 그게 기억에 남았다고요. 메달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요. 밥이요. 선수들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다른 올림픽 얘기도 나왔습니다. 소치, 리우, 도쿄, 베이징 같은 곳들이요. 하지만 평창만큼 좋았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특히 식사 부분에서는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창이요. 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뭘 했던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평창 올림픽 관련 보고서가 있었어요. IOC 평가 자료였습니다. 선수촌 운영 항목을 봤어요. 급식 부분이 있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세부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은 평창 때 대규모 급식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24시간 가동했다고 했어요. 항상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도 별도로 운영했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평창 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자국 선수단만이 아니라 전체 선수촌을요. 모든 나라 선수들한테 따뜻한 밥을 제공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밀라노에서도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선수단 급식을요. 규모는 작아졌지만 방식은 똑같았어요. 따뜻한 음식 체계적인 준비 완벽한 실행이요.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전략이었어요. 평창에서 한 걸 밀라노에서도 하는 거였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거였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해온 거였어요. 올림픽마다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대회 기록도 있었어요. 한국은 매번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했더군요. 하계 올림픽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해외 대회마다 급식팀을 파견했습니다. 자체 주방을 설치했어요. 자국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노하우가 쌓인 거였어요. 경험이 축적된 거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스템이 완성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쯤 한국 선수들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겠죠. 국물이 김을 내는 밥상 앞에 앉아 있겠죠. 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떨까요? 편의점을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지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격차가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격차가요. 경기장에서는 다들 같은 조건으로 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밥상에서요. 한국은 그걸 알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평창 때부터요. 아니 그 전부터요. 8년이 지나도 외국 선수들이 기억하는 건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게 한국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분석할 기회가 왔습니다. 정보부 내부 회의였어요. 올림픽 중간평가 회의였습니다. 카를로가 소집했어요.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0명 정도였어요. 각 부서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대외안보국, 국내정보국, 사이버보안팀, 그리고 특이하게 군 연락관도 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올림픽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정전 사고 절도 사건 감염 확산 식당 문제 같은 게 정리돼 있었어요. 카를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절반이 지났다고 했어요. 상황을 점검할 때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가 이어졌어요. 치안 상황, 보건 상황, 인프라 상황 같은 거였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고가 끝난 후 카를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르코 자료 정리한 거 있지? 카를로가 말했어요. 한국 관련해서 발표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한국 급식 시스템을 분석한 거였어요. 일어섰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선수단 급식 체계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독자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드명 웜체인이라고 했어요. 인력 36명, 예산 22억 원 세계 지역 동시 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전투식량 기술을 민간에 적용했다고 덧붙였어요. 참석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선수촌 식당 문제로 고생하는 동안 한국은 자체 주방에서 음식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 전통 음식, 영양 균형이 맞는 음식을요.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군 연락관이었습니다. 로베르토 대령이었어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군수 전문가였어요. 이탈리아 육군에서 보급 담당을 오래 했다고 들었습니다. 로베르토가 물었어요. 흥미롭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매번 보급을 이렇게 중시하는 거죠? 저는 되물었어요. 매번이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로베르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만 이런 게 아니에요. 평창 때도 그랬고 그전 대회들에서도 비슷하게 했어요. 해외 대회마다 급식팀을 따로 보냅니다. 자체 주방을 설치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그를 쳐다봤습니다. 로베르토가 일어섰습니다. 화면 앞으로 갔어요. 제 자료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군수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급이 뭔지 알아요. 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가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 들어보셨죠?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밥을 못 먹으면 무너집니다. 로베르토가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급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안정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외부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전쟁에서 보급선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군대가 무너져요. 후퇴해야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촌 식당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 컨디션이 무너져요. 경기를 제대로 못 뜁니다.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로베르토가 저를 봤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급선을 만든 거예요. 밀라노 식당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어도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겁니다. 카를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왜 안 그러죠? 그가 말했습니다. 로베르토가 대답했어요. 비용 때문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2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라는 그냥 선수촌 시설을 믿어요. 개최국이 제공하는 걸 쓰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자체 보급을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제 추측으로는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다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이요. 그때 보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을 겁니다. 굶주린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 경험이 문화가 된 거죠. 뭘 하든 보급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요. 그가 다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급식 시스템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군 전투식량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개발한 걸 민간에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은 스포츠도 전쟁처럼 준비한다는 거예요. 로베르토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으면서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보급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스포츠에서도 보급을 장악한 쪽이 끝까지 갑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실행하는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카를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죠? 그가 물었어요. 로베르토가 대답했어요. 준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어요. 우리는 준비 안 했죠. 밀라노 올림픽이 왜 이 모양입니까? 준비가 부족했으니까요. 식당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요.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한국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대안은 마련해야 해요.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이번 올림픽의 교훈이에요. 카를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정리됐습니다. 카를로가 마무리했어요. 보고서에 이 내용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분석해서 넣자고 했어요. 다음 대회에 참고하자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로베르토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보급을 장악한 쪽이 끝까지 간다고요. 단순한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리였어요. 전쟁에서도 스포츠에서도요. 배고픈 군대는 싸울 수 없고 배고픈 선수는 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솥을 걸었습니다. 총 대신 국자를 들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무기만큼 강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도 후반으로 가고 있었어요. 메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경쟁은 경기장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국은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솥단지 하나로요. 솥단지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올림픽 후반부였습니다. 숫자로요. 경기 결과로요. 저는 매일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올림픽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게 제 업무였거든요. 경기 결과, 선수 컨디션 각국 동향 같은 걸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패턴이요. 핀란드부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아이스하키 팀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3명이 감염됐었잖아요. 격리 기간이 끝나고 경기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체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구력이 달렸어요. 핀란드는 아이스하키 강국이거든요. 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준 결승에서 탈락했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선수들이 힘들어 보였어요. 3피리어드에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스태미나가 바닥났던 거예요. 감염 후유증이었을 겁니다. 회복이 덜 된 거였어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그들도 경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기대 이하 성적을 냈어요. 컨디션 난조라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감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식사 문제도 영향을 줬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고생했어요.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영양 섭취가 불규칙했어요. 그 영향이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바이애슬론 팀이 있었어요. 메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릴레이 경기에서 맥을 못 쳤어요. 후반에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선수가 말했어요. 몸이 무거웠다고요. 힘이 안 났다고요. 노르웨이 스키점프 선수도 비슷했습니다.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하지만 본선에서 흔들렸습니다. 점프 자세가 불안정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있었어요. 프리 프로그램에서 넘어졌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실수였어요. 언론에서는 긴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며칠 전 그 선수가 식당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대로 못 먹어서 짜증난다고요. 이런 사례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났어요. 컨디션 난조, 집중력 저하, 체력 고갈 같은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강국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메달 후보들이 기대 이하 성적을 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나라를 주목하게 됐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달랐거든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쇼트트랙 결과를 봤어요.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꾸준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선까지 경기력이 일정했어요. 후반에 무너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선에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피드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레이스를 탔어요. 초반, 중반, 후반 페이스가 일정했습니다. 지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끝까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스키 종목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이 스키 강국은 아니잖아요. 메달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전한 선수들은 자기 기량을 다 발휘했어요.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대회 막판까지 컨디션을 유지한 거였어요. 저는 비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경기력 변화를요. 대회 초반 성적과 후반 성적을 비교했어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후반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피로, 누적, 컨디션 저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후반 성적이 좋았어요. 안정적이거나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식사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맵기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영양 균형이 맞는 음식을요. 컨디션 관리가 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선수촌 식당 문제로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버틴 사람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후반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쇼트트랙 결선이었습니다. 1500m 경기였어요. 한국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지켜봤어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네덜란드, 캐나다, 중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강국들이었어요. 초반은 비슷했습니다. 다들 좋은 페이스였어요.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위가 자주 바뀌었어요. 중반에 접어들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선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세가 흔들렸어요. 속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는 달랐어요. 여전히 자세가 낮았습니다. 팔 동작이 일정했어요.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후반에 접어들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수가 치고 나갔습니다. 스퍼트를 올렸어요. 다른 선수들이 따라붙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벌어지기만 했어요. 마지막 바퀴에서 한국 선수가 독주했습니다. 뒤쫓던 네덜란드 선수가 흔들렸어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버텼지만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1등이었어요. 상당한 격차였습니다. 저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한국 선수의 후반 랩 타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보다 오히려 빨랐어요.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끝까지 힘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반면 다른 선수들은 후반 랩 타임이 떨어졌습니다. 피로가 쌓인 거였어요. 체력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차이요. 경기장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뛰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링크, 같은 규칙, 같은 거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따뜻한 밥을 먹고 왔어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어떤 선수는 편의점 샌드위치로 버텼어요. 속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차이가 후반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체력이 달릴 때, 집중력이 흔들릴 때요. 제대로 먹은 선수는 버텼어요. 못 먹은 선수는 무너졌습니다.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금메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더 인상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경기력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한국 선수들은 대회 내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초반에도 중반에도 후반에도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한 경기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컨디션 좋은 날 운이 따르면 가능하죠. 하지만 대회 전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다릅니다. 시스템이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였어요. 급식 시스템으로요. 웜체인 작전으로요. 솥단지 하나로요.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폐막식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메달 집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순위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메달 숫자만으로는 안 보이는 게 있다고요. 진짜 경쟁력은 숫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힘이요. 그 힘의 원천은 경기장 밖에 있었어요. 주방에 있었습니다. 솥 안에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메달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올림픽이 끝난 후였습니다. 폐막식이 열렸어요. 밀라노 스타디움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깃발을 흔들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화가 꺼졌어요. 21간의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어요. 이 올림픽은 순탄치 않았거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전절도, 감염식당, 폐쇄 같은 일들이요. 개최국으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끝났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도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2월의 밀라노 밤 공기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한국이요. 며칠 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업무는 남아있었어요.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분석 자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교 전문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디플로매틱 리뷰라는 잡지였습니다. 유럽에서 꽤 유명한 외교 분석지였어요. 정보부에서도 자주 참고하는 매체였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새 기사가 발행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특집호라고 했어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떴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솥단지 외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조용한 국가 역량이라고요. 저는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올림픽 전반을 다루고 있었어요. 개최국 이탈리아의 준비 부족 인프라 문제, 운영 미숙 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뼈아픈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기자가 한국 선수단의 독자 급식 시스템을 취재했더군요. 코르티나 산악기지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갔던 그곳이었어요.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웜체인 작전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인력 편성, 예산 규모, 운영 방식 같은 걸 분석했습니다. 군 전투식량 기술 적용도 언급했어요. 평창 때부터 축적된 노하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기사 중간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한국체육회 관계자였습니다. 그가 말했더군요. 선수들 컨디션이 최우선이라고요. 해외에서 경기할 때 가장 불안한 게 식사라고 했습니다. 낯선 음식, 위생 문제, 영양 불균형 같은 게 컨디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체 급식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기사 후반부에 기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멈췄어요. 한 문단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고요. 대신 솥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솥은 국가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선언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한 선언이라고요. 맞았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식당 문제로 항의할 때 한국은 조용히 자기들 밥을 지었습니다. SNS에 불만을 올리지 않았어요.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솥을 걸고 국물을 끓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줬어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기자가 분석했어요. 급식 하나를 보면 그 나라의 시스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밥 짓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계획 수립 능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원 배분 능력이었다고요. 위기 대응 능력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이라고요. 기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스포츠 역량이 아니라 국가 역량이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완벽하게 준비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거라는 건 당연한 추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다 읽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 하늘이 맑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도시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솥단지요. 처음엔 그냥 밥 해먹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보급의 중요성을 배운 나라의 역사요.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어려울 때 더 잘 먹이는 문화요. 시스템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요.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요.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에 인용하려고요. 그리고 한 줄을 메모했어요. 제 생각을요. 밀라노의 밤 가장 뜨거웠던 건 성화가 아니라
한국이 끓인 국물이었다고요. 성화는 화려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건 상징이었습니다. 진짜 열기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산속 임시 주방에서 펄펄 끓는 솥 안에 있었습니다. 선수들 앞에 놓인 뜨끈한 국물 그릇 안에 있었어요. 추운 이국 땅에서 고향 맛을 느끼는 따뜻함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올림픽을 치렀어요. 조용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무기 없이 솥 하나로요. 며칠 후 정보부에서 사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를로가 주관했어요.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교훈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안 문제, 인프라 문제, 위기 대응 문제 같은 게 논의됐어요. 개선점이 많았습니다. 반성할 부분도 많았어요. 마지막에 카를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자고 했어요. 한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준비성을 배우자고 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를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밀라노 시내가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의 열기는 식었어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배운 것을요. 솥단지 하나가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한국은 그걸 알았고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밥을 짓는 나라라는 걸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챙기는 나라라는 걸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솥이 걸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어느 주방에서요. 또 다른 올림픽을 위해서요. 그 국물은 다시 끓어오를 거예요. 조용히요. 하지만